서울 용산구 해방촌 경사진 골목길 끝에 박순덕의 집이 있습니다. 60년 된 단독주택은 낡았지만 단단했고 마당에는 순덕이 직접 심은 감나무가 가을 햇살을 받아 붉게 익어가고 있었습니다. 75세의 순덕은 오늘도 작업실에 앉아 전통 보자기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비단실이 그녀의 손끝에서 춤을 추듯 움직였고 오래된 바늘은 천을 부드럽게 꿰뚫으며 정교한 매듭을 만들어냈습니다. 창밖으로는 재개발 구역 지정 -2025년 철거 예정이라는 빨간 플래카드가 바람에 펄럭이고 있었습니다. 골목 어귀마다 붙은 안내문들, 조합 사무실 앞을 서성이는 사람들, 부동산 중개업소의 현란한 전단지들이 이 동네가 곧 사라질 것임을 알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순덕은 그런 것들에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이 집은 그녀에게 단순한 부동산이 아니었습니다. 1965년 21살의 신부였던 그녀가 남편과 함께 벽돌 한 장 한 장 쌓아 올린 보금자리였고 아들 민준을 낳아 키운 공간이었으며 손녀 지우와 함께 웃고 울던 추억이 스며든 곳이었습니다. 어머니 계세요? 현관문이 열리며 며느리 이수진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45세의 수진은 언제나 단정한 옷차림에 세련된 화장을 하고 있었고 오늘도 명품 가방을 들고 미소를 띤 채 들어섰습니다. 어머니, 오늘 조합에서 최종 보상금 나왔대요. 얼마인 줄 아세요? 수진의 목소리에는 숨길 수 없는 흥분이 묻어났습니다. 순덕은 바늘을 내려놓고 며느리를 바라봤습니다. 얼마라는데? 그녀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15억 2천만 원이요. 토지랑 건물 감정가에 이주비까지 합쳐서요. 이 낡은 집에 그 돈이라니 대박 아니에요? 수지는 마치 복권에 당첨이라도 된 듯 들떠 있었습니다. 우리 강남 쪽 알아봤는데 딱 좋은 아파트가 있더라고요. 30평대 신축인데 교통도 좋고 학군도 최고예요. 어머니도 새 아파트에서 편하게 사시면 얼마나 좋아요? 난방도 잘 되고 엘리베이터도 있고 이렇게 계단 오르내리실 필요도 없잖아요. 순덕은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다. 나는 여기서 죽을 때까지 살 거야. 그 말에 수진의 미소가 순간 굳었습니다. 어머니,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재개발되면 어차피 나가셔야 하는데 미리 좋은 곳 알아보는 게 당연하잖아요. 재개발 반대 서명할 거야. 조합장한테도 이미 말했어. 나는 이 집을 지킬 거다. 순덕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수진의 얼굴에서 미소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어머니, 지금 농담하시는 거죠? 동의율이 95%인데 혼자 반대하신다고 뭐가 달라져요? 그리고 지훈이 대학 갈 때도 다가오는데 우리도 형편이 그렇게 넉넉한 거 아니잖아요. 지훈이 대학은 내이가 알아서 해라. 내 집을 팔아서 해결할 생각은 마라. 순덕은 다시 바늘을 들었습니다. 더 이상 이야기하고 싶지 않다는 뜻이었습니다. 수지는 입술을 깨물며 작업실을 나갔습니다. 복도를 걷는 그녀의 발소리에는 분노가 담겨 있었고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는 평소보다 훨씬 컸습니다. 순덕은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며느리가 탐욕스럽다는 것을 모르는 바는 아니었지만 이 정도일 줄은 몰랐습니다. 순덕의 인생은 이 집과 함께 흘러왔습니다. 1965년 21살의 나이에 명동에서 작은 한복집을 시작했고 남편은 건설 현장에서 일했습니다. 두 사람은 아침부터 밤까지 일했고 10년 만에 이 땅을 샀습니다. 직접 설계도를 그렸고 주말마다 벽돌을 나르고 시멘트를 이겼습니다. 1976년 마침내 집이 완성되었을 때 남편은 그녀를 안뜰까지 안고 들어왔고 두 사람은 빈 마루에 앉아 막걸리를 마시며 울었습니다.
이듬해 아들 민준이 태어났습니다. 명동 한복집은 점점 번창했고 순덕의 손끝에서 탄생한 한복들은 입소문을 타며 유명해졌습니다. 그녀는 전통 보자기 공예에도 재능이 있어 결혼식이나 돌잔치 때마다 주문이 쇄도했습니다. 30년간 한복집을 운영하며 민준을 대학까지 보냈고 1995년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에도 이 집을 지켰습니다. 2007년 손녀 지우가 태어났을 때 순덕은 다시 한번 삶의 기쁨을 느꼈습니다. 마당에서 지우와 함께 감을 따고 작업실에서 보자기 만드는 법을 가르치고 겨울밤이면 아랫목에 누워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던 시간들이 그녀에게는 황금보다 귀했습니다. 지우는 할머니를 따랐고 순덕은 손녀에게서 잃어버린 시간을 되찾는 기분이었습니다. 저녁 무렵 고등학교를 마치고 돌아온 지우가 할머니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17세의 지우는 교복 차림에 책가방을 메고 있었고 환한 미소로 할머니를 안았습니다. 할머니, 오늘 영상 동아리에서 다큐멘터리 찍는 법 배웠어요. 나중에 할머니 보자기 만드는 거 영상으로 남기고 싶어요. 순덕은 손녀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래, 우리 지우가 감독되는 거구나. 하지만 지우의 표정이 조금 어두워졌습니다. 할머니, 아까 엄마가 집에 오셨다 가셨죠? 현관에서 아빠한테 전화하는 소리 들었어요. 목소리가 엄청 화난 것 같던데. 순덕은 아무렇지 않다는 듯 대답했습니다. 재개발 이야기 때문이야. 엄마는 새 아파트로 이사 가고 싶어 하는데 할머니는 여기서 계속 살고 싶거든. 지우는 할머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할머니, 저도 여기가 좋아요. 이사 안 가면 안 돼요? 그날 밤 순덕은 오랜만에 오래된 사진첩을 꺼냈습니다. 1965년 결혼식 사진, 1976년 집 완공 기념 사진, 1977년 갓난아기 민준을 아는 사진, 2007년 지우의 돌잔치 사진. 세월이 흘러 사진들은 누렇게 빛발했지만 그 속의 사람들은 모두 행복한 미소를 띠고 있었습니다. 순덕은 사진을 쓰다듬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이 집은 우리 가족의 역사야. 돈으로 바꿀 수 없지. 하지만 그녀는 몰랐습니다. 이미 며느리의 마음속에서는 무서운 계획이 싹트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곧 자신의 평화로운 일상이 산산이 부서질 것이라는 사실을요. 사흘 후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순덕이 평생 소중히 여기던 어머니의 유품, 순금으로 만든 은비녀가 사라진 것입니다. 서랍장을 뒤지고 화장대를 열어보고 이불 속까지 뒤졌지만 비녀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순덕은 불안한 마음에 온 집안을 샅샅이 뒤졌고 그러던 중 화장실 휴지통에서 비녀를 발견했습니다. 휴지 사이에 끼워진 은비녀는 차갑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왜 이런 데에 버리셨어요? 그때 수진이 뒤에서 나타났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걱정스러웠지만 눈빛은 이상하게 차가웠습니다. 제가 언제 여기에? 순덕은 당황하며 말했습니다. 요즘 깜빡깜빡 하시나 봐요. 연세가 있으시니까 당연하죠.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수지는 순덕의 어깨를 토닥였지만 그 손길은 따뜻하지 않았습니다. 순덕은 혼자 방에 앉아 은비녀를 손에 쥐고 생각에 잠겼습니다. 자신이 정말 휴지통에 버렸을까? 아무리 생각해도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평생 정신 또렷하게 살아온 그녀였지만 나이가 들면 누구나 깜빡할 수 있다는 며느리의 말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혹시 정말로 자신의 기억력에 문제가 생긴 것은 아닐까? 창밖에서는 가을비가 내리기 시작했고 빗소리는 순덕의 불안을 더욱 키웠습니다. 재개발 플래카드가 빗물에 젖어 축 늘어져 있었고 어둠이 해방촌을 천천히 삼키고 있었습니다. 은비녀 사건 이후 순덕의 일상에는
조금씩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 수지는 전보다 더 자주 집에 들렀고 그럴 때마다 어머니 건강이 걱정된다며 이것저것 살폈습니다. 순덕은 그것이 효심인 줄 알았지만 수진의 눈빛에는 계산하는 빛이 어려 있었습니다. 어느 아침 순덕은 스마트폰 화면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알림창에 빨간 글씨로 된 메시지들이 가득 쌓여 있었습니다. KB국민은행 마이너스 알 수 없는 계좌로 500만 원. 이체 완료. 긴급 대출 승인 마이너스 금리 연 25%. 3천만 원 한도. 신한카드 마이너스. 해외 결제 240만 원 승인. 순덕은 손이 떨렸습니다. 자신은 이런 일을 한 적이 없었고 대출을 받은 기억도 전혀 없었습니다. 어머니, 마침 출근 준비를 하던 수진이 순덕의 방으로 들어왔고 핸드폰 화면을 보더니 과장되게 비명을 질렀습니다. 세상에, 또 보이스피싱 당하셨어요? 어머니, 제가 몇 번을 조심하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수진은 순덕의 손에서 핸드폰을 빼앗듯 가져갔고 화면을 이리저리 넘기며 혀를 찼습니다. 이것 보세요. 대출까지 받으셨네요. 이거 진짜 큰일이에요. 요즘 노인들 타겟으로 한 사기가 얼마나 많은데요. 순덕은 어리둥절했습니다. 내가 언제 대출을 받았다고 그래? 나는 전화도 안 받았는데. 하지만 수지는 고개를 저으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정신이 오락가락하시니까 기억 못 하시는 거예요. 이러다 전 재산 다 날리실 수도 있어요. 핸드폰이랑 통장, 카드 다 제가 보관할게요. 안전하게요. 그 말을 마치자 수지는 순덕의 가방에서 지갑과 통장, 카드를 모두 꺼냈고 서랍에서 도장과 신분증까지 찾아냈습니다. 이러시면 안 되는데. 순덕이 주저하자 수지는 다정한 목소리로 설득했습니다. 어머니, 다 어머니를 위해서예요. 제가 나쁜 사람인가요? 며칠만 제가 보관하고 있다가 은행 가서 보안 설정 다 바꿔드릴게요. 그러니까 걱정 마세요. 순덕은 며느리의 말이 일리 있다고 생각했고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가방과 서랍이 텅 빈 것을 보자 이상하게 불안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실은 그 메시지들은 모두 수진이 조작한 것이었습니다. 전날 밤 순덕이 잠든 사이 수진은 방에 몰래 들어와 핸드폰을 가져갔고 자신의 노트북으로 가짜 금융 앱을 설치했습니다. 그리고 문자 메시지 형식으로 된 알림들을 생성해 마치 실제 은행과 카드사에서 온 것처럼 꾸몄습니다. 디지털에 익숙하지 않은 노인들은 이런 조작을 구분할 수 없다는 것을 수지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순덕은 오랜 친구 명숙에게 전화를 걸려 했지만 핸드폰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집 전화기를 들었지만 명숙의 번호가 기억나지 않았고 핸드폰 연락처를 볼 수도 없었습니다. 순덕은 그제야 자신이 외부와 완전히 단절되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통장도 없고 카드도 없고 핸드폰도 없었습니다. 마치 세상과 연결된 모든 줄이 끊어진 기분이었습니다. 한편 수지는 집에 돌아오자마자 바쁘게 움직였습니다. 먼저 친척들이 모인 가족단체 채팅방에 메시지를 올렸습니다. 안녕하세요, 형님들. 요즘 시어머님 상태가 많이 안 좋으세요. 물건도 자꾸 잃어버리시고 며칠 전에는 은비녀를 화장실 휴지통에 버리셨어요. 오늘은 보이스피싱까지 당하셨고요. 치매 검사 한번 받아보려고 하는데 혹시 좋은 병원 아시는 분 계세요? 메시지와 함께 순덕의 핸드폰 화면을 찍은 사진도 첨부했습니다. 채팅방은 금세 술렁였습니다. 어머, 큰어머니가 치매라니.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순덕 언니가 그렇게 정정하셨는데. 세월 참 빠르네요. 요양원은 알아보셨어요? 집에서 모시기 힘드실 텐데.
친척들의 반응은 동정과 걱정으로 가득했지만 그 속에는 이제 순덕은 정상적인 판단을 할 수 없는 사람이라는 낙인이 찍히고 있었습니다. 순덕은 이런 대화가 오가는 줄도 모른 채 혼자 방에 앉아 있었습니다. 일주일 후 아들 민준이 어머니를 병원에 데려가겠다고 했습니다. 엄마, 건강검진 받으러 가자. 나이도 있으시니까 정기적으로 검사받아야 해. 순덕은 아들의 말에 순순히 따랐습니다. 하지만 차에 오르고 나서야 목적지가 일반 병원이 아니라 신경과 전문 병원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민준아, 여기가 어디냐? 순덕이 불안하게 물었지만 민준은 대답하지 않고 주차장에 차를 세웠습니다. 진료실에는 50대 중반의 최두연 박사가 앉아 있었고 그는 친절한 미소로 순덕을 맞았습니다. 어르신, 편하게 앉으세요. 간단한 검사만 몇 가지 할 거예요. 최 박사는 종이에 그림을 그려 보이고 단어를 따라 말하게 하고 간단한 계산을 시켰습니다. 순덕은 모든 질문에 정확하게 답했지만 최 박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뭔가를 적어 내려갔습니다. 검사가 끝나자 최 박사가 민준에게 밖으로 나오라는 신호를 보냈습니다. 보호자분, 잠깐 상담할 게 있어서요. 순덕은 혼자 진료실에 남았고 복도로 나간 민준과 최 박사의 모습을 유리문 너머로 볼 수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복도 구석에서 이야기를 나눴고 민준은 주머니에서 흰 봉투를 꺼내 최 박사에게 건넸습니다. 최 박사는 봉투를 받아 재빨리 가운 주머니에 넣었고 민준의 어깨를 다독이며 무언가를 속삭였습니다. 순덕은 그 장면을 똑똑히 봤지만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설마 내 아들이. 진료실로 돌아온 최 박사는 여전히 웃고 있었습니다. 어르신, 결과는 일주일 후에 나올 거예요. 그때 다시 오시면 됩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순덕은 아들에게 물었습니다. 민준아, 아까 의사 선생한테 뭘 준 거냐? 민준은 순간 당황했지만 곧 태연하게 대답했습니다. 아무것도 안 줬는데요? 엄마 뭘 보신 거예요? 하지만 민준의 손은 핸들을 쥔 채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고 다시 병원을 찾은 순덕은 청천벽력 같은 진단을 들었습니다. 경도인지 장애입니다. 최 박사는 뇌 사진을 보여주며 설명했습니다. 어르신, 해마 부분이 약간 위축되어 있고 인지 검사 점수도 정상 범위보다 낮습니다. 아직 초기 단계지만 관리가 필요합니다. 순덕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나는 멀쩡해요. 어제도 장부를 다 정리했고 보자기도 만들었어요. 정신이 멀쩡하다고요. 하지만 최 박사는 안타까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르신, 초기 단계에서는 본인이 잘 느끼지 못합니다. 오히려 부정하시는 것도 증상 중 하나예요. 가족분들이 옆에서 잘 돌봐드려야 합니다. 진료실 밖에서 기다리던 수진이 들어왔고 그녀는 마치 기다렸다는 듯 물었습니다. 선생님, 그럼 성년후견인 제도 신청할 수 있을까요? 어머님이 혼자 재산 관리하시기 어려울 것 같아서요. 최 박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진단서 발급해 드릴게요. 법원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순덕은 그 순간 모든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것은 처음부터 계획된 일이었고 며느리와 아들, 그리고 의사까지 모두 한패였습니다. 자신을 치매 환자로 만들어 재산을 빼앗으려는 음모였습니다. 순덕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건 거짓말이야. 나는 아프지 않아. 하지만 아무도 그녀의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순덕은 방문을 잠그고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60년간 꼼꼼하게 적어온 가계부를 꺼내 펼쳤습니다. 어제까지도 정확하게 기록된 숫자들이 그녀의 정신이 온전하다는 증거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누가 믿어줄까요? 의사의 진단서가 있고 며느리의 증언이 있고 친척들의 동정이 있는데 가계부 하나로 무엇을 증명할 수 있을까요? 그날 밤 손녀 지우는 부모님 방 앞을 지나가다 안에서 들려오는 대화 소리에 걸음을 멈췄습니다. 문틈 사이로 새어나오는 목소리는 명확했습니다. 여보, 이제 거의 다 왔어요. 진단서도 받았고 다음 주에 법원 가서 성년 의견인 신청하면 끝이에요. 수진의 목소리였습니다. 그래도 엄마한테 너무 미안해. 이러는 게 맞는 건가? 아버지 민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미안하긴 뭐가 미안해요? 당신 빚 3억은 어떻게 갚을 건데? 지훈이 대학 등록금은? 우리 살려면 어쩔 수 없어요. 어차피 어머님도 연세 있으시잖아요. 좋은 요양원 알아봤으니까 거기 모시면 돼요. 15억으로 우리 인생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강남 아파트 사고, 지훈이 미국 유학 보내고, 당신은 빚 갚고. 수진의 목소리에는 흥분이 가득했습니다. 그래도 민준이 망설이자 수진이 날카롭게 말했습니다. 그래도가 어디 있어요? 이미 의사한테 돈도 줬고 시작한 거예요. 지금 멈추면 우리만 손해예요. 정신 똑바로 차려요, 박민준. 지우는 손으로 입을 막은 채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온몸이 떨렸고 눈에서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자신이 믿었던 부모님이, 특히 다정했던 아버지가 할머니를 배신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순덕의 일상은 더욱 통제되기 시작했습니다. 수지는 어머님 안전을 위해서라며 외출을 막았고, 친구들이 전화해도 어머님이 지금 주무세요 혹은 몸이 안 좋으셔서 통화 어려워요라며 연락을 차단했습니다. 순덕은 점점 자신의 집안에 갇혀가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는 재개발 공사 준비가 한창이었고 이웃집들은 하나둘 비어가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지우가 할머니 방에 몰래 들어왔습니다. 얼굴에는 눈물 자국이 있었고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저 뭔가 해야 할 것 같아요. 엄마 아빠가 할머니한테 나쁜 짓 하고 있는 거 맞죠? 순덕은 손녀를 끌어안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우야, 할머니 말 믿어주니? 지우는 할머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할머니는 아프지 않아요. 저는 알아요. 제가 뭔가 방법을 찾아볼게요. 하지만 17세 고등학생이 할 수 있는 일은 많지 않았습니다. 지우는 밤새 고민했고 다음 날 학교 영상 동아리 선생님께 조언을 구했습니다. 선생님, 만약 누군가를 도와주려면 증거가 필요하잖아요. 그 증거를 어떻게 모을 수 있을까요? 선생님은 지우의 진지한 표정을 보며 대답했습니다. 요즘은 작은 카메라로도 훌륭한 영상을 찍을 수 있지. 무슨 일이 있니? 하지만 지우는 구체적으로 말하지 않았습니다. 아니에요. 그냥 다큐멘터리 만들 때 궁금해서요. 그날 밤 지우는 인터넷을 검색하며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를 구하기 위해서는 부모님의 거짓말을 증명할 증거가 필요했고 그 증거는 반드시 영상이어야 했습니다. 지우는 동아리 장비실에 있는 초소형 카메라들을 떠올렸고 용기를 냈습니다. 같은 시각 순덕은 어둠 속에서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75년 인생에서 가장 어두운 터널을 지나고 있었고 출구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손녀의 따뜻한 손을 기억하며 순덕은 다짐했습니다. 아직 포기할 수 없다고, 진실은 반드시 밝혀질 것이라고. 창밖에서는 가을비가 내리고 있었고 재개발 플래카드는 어둠 속에서 붉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진단서를 받은 다음 날부터 수진의 태도는 노골적으로 변했습니다. 더 이상 어머님 건강이 걱정돼서라는 말도 하지 않았고 순덕을 대하는 눈빛에는 동정도 존중도 없었습니다.
그저 귀찮은 장애물을 보는 시선이었습니다. 수지는 매일 아침 순덕의 방문을 열고 들어와 약을 건넸습니다. 어머님, 치매약이에요. 꼭 드세요. 하얀 알약 2개와 물 1컵이 탁자에 놓였고 수지는 순덕이 약을 삼킬 때까지 지켜봤습니다. 순덕은 그 약이 정말 치매약인지 의심스러웠지만 거부할 힘이 없었습니다. 약을 먹고 나면 머리가 멍해지고 온종일 졸음이 쏟아졌습니다. 작업실에 앉아 보자기를 만들려 해도 손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고 바늘귀에 실을 꿰는 것조차 어려웠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며 멍하니 시간을 보내는 날이 많아졌고 순덕은 정말로 자신이 병든 것은 아닌가 하는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어느 날 오후 수진이 두툼한 서류 뭉치를 들고 순덕의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승리한 사람의 미소가 어려 있었습니다. 어머님, 서류 준비 다 됐어요. 여기 도장만 찍으시면 돼요. 서류 첫 장에는 성년 후견인 신청서라는 제목이 선명했고 그 아래로 빽빽한 법률 용어들이 나열되어 있었습니다. 순덕은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받아들고 천천히 읽기 시작했습니다. 피후견인 박순덕의 재산 일체를 후견인 박민준, 이수진에게 위임한다. 그 문장을 읽는 순간 순덕의 손이 멈췄습니다. 나는 안 찍어. 이건 내 재산이야. 순덕은 서류를 탁자에 내려놓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수진의 얼굴이 차갑게 굳었습니다. 어머님, 이거 안 하시면 나중에 더 복잡해져요. 법적으로 치매 환자는 재산 관리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거든요. 그럼 국가에서 후견인을 임의로 지정할 수도 있어요. 차라리 가족인 저희가 하는 게 나은 거 아니에요? 하지만 순덕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는 치매가 아니야. 그 진단서도 거짓말이고. 수지는 한숨을 쉬며 서류를 걷었습니다. 어머님, 왜 이렇게 고집을 부리세요? 결국 어머님한테 좋은 일인데. 요양원도 알아봤어요. 시설 정말 좋은 데예요. 거기 가시면 간호사들이 24시간 돌봐드리고 어머님 또래분들도 많으시고. 그 말에 순덕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요양원. 이 집에서 쫓겨나 낯선 곳에서 여생을 보내야 한다는 뜻이었습니다. 나는 안 가. 여기서 죽을 때까지 살 거라니까. 순덕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습니다. 수지는 더 이상 설득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서류를 들고 방을 나가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어머님이 직접 안 하시면 저희가 법원에 강제 신청할 수밖에 없어요. 의사 진단서도 있고 증인도 있으니까 승소는 문제 없을 거예요. 어차피 결과는 똑같아요. 문이 닫히는 소리와 함께 순덕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75년 인생에서 이렇게 무력한 순간은 처음이었습니다. 한편 지우는 학교가 끝나자마자 영상 동아리 장비실로 향했습니다. 선배들이 모두 수업에 들어가고 빈 장비실에는 지우 혼자만 남았습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잠긴 장비 캐비닛을 열었고 선반 맨 아래에 놓인 초소형 카메라 세트를 꺼냈습니다. 동전만 한 크기의 검은 카메라 3개와 리모컨, 충전기가 작은 케이스 안에 들어 있었습니다. 지우는 그것들을 가방 깊숙이 숨기고 장비실을 빠져나왔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고 손에는 땀이 났지만 할머니를 위해서라면 이 정도는 할 수 있었습니다. 집에 도착한 지우는 부모님이 아직 퇴근하지 않은 것을 확인하고 재빨리 움직였습니다. 첫 번째 카메라는 거실 책장에 설치했습니다. 오래된 백과사전들 사이에 카메라를 끼워 넣자 거실 전체가 시야에 들어왔습니다. 두 번째 카메라는 부엌 양념 선반 뒤쪽 고추장 항아리 옆에 숨겼습니다. 수진이 자주 시간을 보내는 곳이었고 전화 통화를 하거나 민중과 이야기를 나누는 장소였습니다. 마지막 카메라는 할머니 방에 설치했습니다.
가족 사진이 든 액자 뒤쪽에 카메라를 테이프로 고정하자 방 전체가 화면에 담겼습니다. 모든 카메라는 와이파이로 연결되어 지우의 핸드폰 앱에서 실시간으로 볼 수 있었고 녹화 버튼만 누르면 자동으로 클라우드에 저장되었습니다. 지우는 앱을 확인하며 작은 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할머니, 조금만 기다려요. 제가 꼭 증거를 찾아낼게요. 하지만 증거가 나올지 그 증거로 할머니를 구할 수 있을지는 아무도 모르는 일이었습니다. 그날 밤부터 지우는 밤늦게까지 핸드폰 화면을 들여다봤습니다. 세 개의 화면이 작게 분할되어 보였고 거실에서는 부모님이 TV를 보고 있었고 부엌은 어두웠고 할머니 방에서는 할머니가 침대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특별한 일은 없었습니다.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지우는 조급해졌지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밤 드디어 결정적인 순간이 왔습니다. 지우가 수학 숙제를 하다 지쳐 핸드폰을 확인하는데 부엌 카메라에 수진이 나타났습니다. 그녀는 주방 서랍을 열고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지우가 화면을 확대하자 수진의 손에 든 것이 보였습니다. 할머니의 스마트폰이었습니다. 수진은 핸드폰을 켜고 능숙하게 화면을 조작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노트북을 꺼내 USB 케이블로 할머니의 핸드폰을 연결했고 무언가를 설치하기 시작했습니다. 지우는 황급히 녹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약 10분 후 수진은 작업을 마치고 핸드폰을 다시 서랍에 넣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만족스러운 미소가 어려 있었습니다. 지우는 녹화된 영상을 다시 보며 확신했습니다. 저것이 할머니의 핸드폰에 가짜 금융 알림을 만들어낸 방법이었습니다. 증거였습니다. 명백한 증거였습니다. 다음 날 저녁에는 더 충격적인 장면이 포착되었습니다. 거실 카메라에 민준과 수진이 소파에 앉아 대화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지우는 숨을 죽이고 화면을 지켜봤습니다. 여보, 단성사거리 쪽에 50억짜리 펜트하우스 봤어요. 층도 높고 한강뷰의 헬스장, 사우나 다 있대요. 수진의 목소리는 들뜬 것이었습니다. 50억을 어떻게 사? 엄마 보상금이 15억인데. 민준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대출 받으면 되지. 어차피 어머님 명의로 추가 대출 받으면 돼요. 성년후견인 되면 어머님 명의로 뭐든 할 수 있어요. 나중에 집 팔아서 갚으면 되고. 수진의 말에 민준이 머뭇거렸습니다. 그래도 엄마 명의로 빚을 만드는 건 그게 뭐 어때요? 어머님은 요양원 가실 거고 요양원비는 어머님 연금으로 충당되니까 우리는 부담 없어요. 15억으로는 강남에서 제대로 된 집 못 사요. 지훈이 미국 유학비도 있고 당신 빚 3억도 갚아야 하고 제대로 된 인생 살려면 50억은 있어야 해요. 민주는 한참을 말이 없다가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알았어. 당신 말대로 하자. 어차피 시작한 거 제대로 하는 게 맞겠지. 지우는 눈물이 쏟아지는 것을 참으며 녹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부모님이 이렇게 차갑고 계산적인 사람들이었다는 것을 할머니를 이용해 자신들의 욕망을 채우려 한다는 것을 직접 확인한 순간이었습니다. 그날 밤 지우는 할머니 방에 조용히 들어갔습니다. 할머니는 침대에 앉아 낡은 가계부를 펼쳐놓고 있었고 손가락으로 숫자들을 짚어가며 중얼거리고 계셨습니다. 할머니, 지우가 부르자 순덕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할머니의 눈에는 지친 빛이 가득했고 뺨은 전보다 훨씬 야위어 있었습니다. 지우야, 안 자고 뭐하니? 순덕이 손짓으로 지우를 불렀습니다. 지우는 할머니 옆에 앉으며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할머니, 제가 뭔가 보여드릴 게 있어요. 그녀는 녹화된 영상들을 할머니께 보여드렸습니다.
수진이 핸드폰을 조작하는 장면, 민준과 수진이 50억짜리 펜트하우스와 추가 대출을 논의하는 장면. 영상을 보는 동안 순덕의 얼굴은 창백해졌고 손은 떨렸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녀의 눈에는 이상한 안도감이 떠올랐습니다. 자신이 미친 것이 아니었다는 증거, 모든 것이 계획된 음모였다는 증거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우야, 이걸 어떻게 해? 순덕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제가 집안에 작은 카메라를 숨겨뒀어요. 할머니를 도와드리고 싶었어요. 지우는 할머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이 증거로 뭔가 할 수 있을 거예요. 할머니는 아프지 않아요. 엄마 아빠가 거짓말한 거예요. 순덕은 손녀를 끌어안았고 두 사람은 한참 동안 아무 말 없이 서로를 안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지우는 학교를 일찍 마치고 해방촌 재개발 지역을 찾아갔습니다. 그곳에서는 도시재생 운동가들이 집회를 열고 있었고 원주민 보호, 재개발 강제 철거 반대라는 피켓을 든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지우는 그중 한 사람에게 다가갔습니다. 저기요, 혹시 이 동네 재개발 문제로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요? 그 사람은 30대 초반의 남성이었고 손에는 카메라를 들고 있었습니다. 무슨 일인데요? 그가 지우를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제 할머니가 재개발 보상금 때문에 곤란을 겪고 계세요. 가족들이 할머니를 치매 환자로 만들려고 하고 있어요. 지우의 목소리는 간절했습니다. 남성의 표정이 진지해졌습니다. 잠깐만요. 지금 노인 학대 말하는 거예요? 지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증거 영상도 있어요. 근데 저는 미성년자라 혼자서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도와주실 수 있나요? 남성은 지우를 근처 카페로 데려갔고 자신을 강태준이라고 소개했습니다. 저는 도시재생 운동하면서 다큐멘터리도 만들어요. 해방촌 재개발 과정에서 원주민들이 쫓겨나는 과정을 기록하고 있죠. 태주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신 후 말을 이었습니다. 사실 저도 비슷한 경험이 있어요. 제 외할머니가 3년 전에 보이스피싱 당해서 전 재산을 잃으셨거든요. 그때 저는 대학생이었고 아무것도 해드릴 수 없었어요. 외할머니는 결국 태준의 목소리가 잠시 멈췄습니다. 그는 고개를 숙이고 테이블을 바라보다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스스로 세상을 떠나셨어요. 그게 제 평생 트라우마가 됐죠. 그래서 이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약자를 지키지 못했던 죄책감 때문에. 지우는 태준의 눈에서 진심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믿을 수 있었습니다. 지우는 핸드폰을 꺼내 영상들을 보여줬습니다. 태준은 화면을 집중해서 보더니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이건 명백한 범죄예요. 노인복지법 위반, 사기 미수, 횡령 미수까지 다 해당돼요. 그는 지우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제가 도와드릴게요. 제대로 싸워봅시다. 법률구조공단에 아는 변호사님도 계시고 이 영상을 디지털 포렌식으로 증거 능력을 확보하면 승산 있어요. 태주는 노트북을 꺼내 뭔가를 적기 시작했습니다. 우선 할머니를 직접 만나서 의사를 확인해야 해요. 그리고 이 영상들을 원본 그대로 여러 곳에 백업하고 성년 후견인 신청이 들어가기 전에 먼저 법원에 대응 서류를 제출해야 해요. 지우는 희망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혼자서는 할 수 없었던 일들이 이 사람의 도움으로 가능해질 것 같았습니다. 그날 저녁 태주는 지우와 함께 순덕을 만났습니다. 집에 가는 대신 근처 조용한 공원 벤치에서 만났고 순덕은 수진 몰래 외출복을 입고 나왔습니다. 할머니, 이분이 강태준 선생님이에요. 저희를 도와주실 거래요. 지우가 소개하자 순덕은 태준을 바라봤습니다. 태준은 정중하게 허리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어르신, 저는 강태준입니다.
제가 어르신을 꼭 도와드리고 싶습니다. 태주는 순덕에게 앞으로의 계획을 설명했습니다. 우선 법률구조공단 변호사님과 상담하고 성년후견인 신청에 대응할 준비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증거 영상들을 법정에 제출할 수 있도록 디지털 포렌식 과정을 거쳐야 하고요. 시간이 걸릴 수 있지만 반드시 이길 수 있습니다. 순덕은 처음으로 희망을 느꼈습니다. 며느리와 아들만 믿고 살았던 지난 몇 주와 달리 이제는 진심으로 자신을 도와주려는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온 순덕을 기다리고 있던 것은 수진의 차가운 얼굴이었습니다. 어머님, 어디 갔다 오셨어요? 수진의 목소리에는 의심이 가득했습니다. 산책 좀 했다. 순덕이 대답하자 수진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치매 환자가 혼자 산책을 다니면 어떡해요? 길 잃어버리시면 어쩌려고요? 앞으로는 외출하실 때 꼭 저한테 말씀하세요. 순덕은 아무 말하지 않고 방으로 들어갔지만 가슴속에는 새로운 결심이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창밖에는 보름달이 떠 있었고 재개발 플래카드는 달빛을 받아 희미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순덕은 창가에 서서 하늘을 올려다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조금만 더 버텨보자. 이제 혼자가 아니니까. 방 한쪽 액자 뒤에 숨겨진 작은 카메라는 여전히 모든 것을 기록하고 있었고 지우는 자신의 방에서 그 화면을 지켜보며 할머니께 힘을 보냈습니다. 싸움은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태주는 약속대로 다음날 아침 법률구조공단을 찾았습니다. 상담실에서 만난 김철수 변호사는 40대 초반의 단정한 인상이었고 태준이 준비한 자료들을 꼼꼼히 검토했습니다. 지우가 촬영한 영상들, 순덕의 60년 가계부 사본, 병원 진료 기록, 그리고 가족관계를 정리한 문서들이 책상 위에 펼쳐졌습니다. 김 변호사는 영상을 모두 본 후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건 명백한 노인학대입니다. 가스라이팅이라고 하죠. 최근 늘어나는 범죄 유형인데 입증이 어려워서 피해자들이 고통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김 변호사는 펜으로 메모를 하며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이 영상 증거는 결정적입니다. 특히 며느리가 스마트폰을 조작하는 장면과 부부의 대화 녹음은 법정에서 강력한 증거 능력을 가질 수 있어요. 다만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가 지우를 바라봤습니다. 이 영상들이 불법 촬영으로 간주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동의 없이 타인을 몰래 촬영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법이거든요. 지우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럼 증거로 쓸 수 없다는 말씀이세요? 김 변호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판례를 보면 범죄를 입증하기 위한 목적이고 촬영 장소가 자기 집이며 공익적 가치가 크다면 증거 능력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 변호사가 이 부분을 집중 공격할 가능성이 높으니 대비해야 합니다. 그는 태준을 보며 말했습니다. 이 영상들을 디지털 포렌식에 맡겨야 합니다. 조작되지 않았다는 것을 과학적으로 증명해야 법정에서 인정받을 수 있어요. 일주일 후 순덕에게 법원으로부터 통지서가 도착했습니다. 아들 민준과 며느리 수진이 성년후견인 신청을 정식으로 접수했고 2주 후 첫 심리가 열린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수진은 통지서를 보더니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어머님, 법원 가시는 날 제가 같이 가드릴게요. 걱정 마세요. 하지만 순덕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나는 내 변호사와 함께 갈 거야. 그 말에 수진의 미소가 굳었습니다. 어머님, 무슨 말씀이세요? 변호사요? 응. 법률구조공단에서 나를 도와줄 변호사를 소개받았어. 순덕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호했습니다. 수진과 민주는 당황한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이것은 그들의 계획에 없던 일이었습니다. 수지는 억지 웃음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괜한 돈 쓰실 필요 없어요. 어차피 저희가 어머님 후견인 되는 게 확실한데 왜 변호사까지. 내 돈 내가 쓰는데 내가 왜 상관이야? 순덕은 방으로 들어가며 문을 닫았습니다. 그날 밤 민주는 불안한 마음에 수진에게 물었습니다. 여보, 엄마가 변호사를 선임했대. 이거 문제되는 거 아니야? 수진은 손톱을 다듬으며 대수롭지 않게 대답했습니다. 걱정 마요. 의사 진단서도 있고 우리 증인도 여럿이고 어머님이 보이스피싱 당한 기록도 있잖아요. 설마 법원이 치매 환자 말을 믿겠어요? 국선 변호사가 뭘 할 수 있겠어요. 하지만 민준의 불안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심리 당일 서울가정법원 상담실은 차가운 형광등 불빛으로 가득했습니다. 한쪽에는 민준과 수진, 그들의 변호사가 앉았고 반대편에는 순덕과 김철수 변호사가 자리했습니다. 순덕의 뒤편에는 지우와 태준이 방청석에 앉아 있었고 친구 명숙과 동네 통장 오태복도 함께 왔습니다. 판사는 50대 여성이었고 서류들을 검토하며 심리를 시작했습니다. 신청인 측 변호사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재판장님, 피신청인 박순덕은 신경과 전문의로부터 경도인지장애 진단을 받았습니다. 최근 3개월 동안 귀중품을 분실하고 보이스피싱 피해를 입었으며 가스레인지를 켜둔 채 잊어버리는 등 일상생활 능력이 현저히 떨어진 상태입니다. 그는 최두현 박사의 진단서를 제출했고 수진이 찍은 스마트폰 화면 사진들도 함께 넣었습니다. 가족들이 지켜보기에도 매우 위험한 상태이며 곧 있을 재개발 보상금 15억 원을 혼자 관리하시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김 변호사가 반박했습니다. 재판장님, 피신청인은 75세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정신이 매우 또렷합니다. 증거를 제출하겠습니다. 그는 순덕의 가계부를 꺼냈습니다. 1965년부터 2024년까지 60년간 빠짐없이 기록된 장부였고 어제자 날짜까지 정확한 숫자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치매 환자가 이렇게 정교한 기록을 할 수 있겠습니까? 수입과 지출, 날짜와 항목이 모두 정확합니다. 판사는 가계부를 받아들고 여러 장을 넘겨보았고 감탄하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신청인 측 변호사가 재반박했습니다. 재판장님, 초기 치매 환자들은 과거의 습관적 행동은 유지할 수 있습니다. 가계부 작성이 평생의 습관이었다면 기계적으로 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새로운 상황에 대한 판단력은 현저히 떨어집니다. 그는 자신 있는 표정으로 주장을 폈고 수지는 고개를 끄덕이며 동조했습니다. 그때 김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재판장님, 피신청인에게 직접 질문해 보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판사가 고개를 끄덕이자 순덕이 증인석에 섰습니다. 판사는 부드러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어르신, 오늘이 무슨 요일인지 아십니까? 화요일입니다. 순덕이 또박또박 대답했습니다. 오늘 아침에 무엇을 하셨나요? 아침 7시에 일어나서 밥을 지었습니다. 된장찌개에 시금치나물을 만들어 먹었고 8시 반에 손녀 지우가 학교 가는 것을 배웅했습니다. 판사는 계속 질문했습니다. 어르신께서 사시는 집 주소를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순덕은 정확한 집원 주소와 도로명 주소를 모두 말했습니다. 재개발 보상금이 얼마라고 들으셨나요? 15억 2천만 원입니다. 토지 12억, 건물 2억 7천, 이주비 5천만 원으로 책정됐습니다. 순덕의 대답은 명료했고 판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메모했습니다. 신청인 측 얼굴에는 당황한 빛이 스쳤습니다. 김 변호사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재판장님, 결정적인 증거를 제출하겠습니다.
그는 USB를 제출했고 법정 모니터에 영상이 재생되었습니다. 첫 번째 영상은 수진이 순덕의 스마트폰을 조작하는 장면이었습니다. 노트북에 연결해 무언가를 설치하는 모습이 선명했습니다. 법정이 술렁였습니다. 두 번째 영상은 민준과 수진의 대화였습니다. 50억짜리 펜트하우스 봤어요. 어머님 명의로 추가 대출 받으면 돼요. 요양원 보내고 우리끼리 살면 되잖아요. 수진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이건 조작입니다. 저런 걸 어디서 구했어요? 판사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신청인 앉으십시오. 증거의 진위는 감정을 통해 확인하겠습니다. 김 변호사가 서류를 추가로 제출했습니다. 재판장님, 이미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디지털 포렌식을 의뢰했고 결과가 나왔습니다. 영상은 조작되지 않았으며 촬영 일시와 메타데이터가 모두 일치합니다. 그 순간 신청인 측 변호사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판사는 엄숙한 표정으로 서류를 검토했습니다. 신청인 측에서 반론하시겠습니까? 신청인 측 변호사는 한참을 망설이다 입을 열었습니다. 재판장님, 저 영상은 피신청인의 손녀가 몰래 촬영한 것으로 불법 촬영에 해당합니다. 증거 능력이 없습니다. 김 변호사가 즉시 반박했습니다. 재판장님, 해당 영상은 자기 집안에서 노인학대라는 범죄를 입증하기 위한 목적으로 촬영되었습니다. 판례상 공익적 가치가 크다고 인정될 경우 증거 능력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판사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본 재판부는 해당 증거의 공익적 가치를 인정합니다. 노인복지법 제39조 2구는 노인에 대한 정서적 학대를 금지하고 있으며 이 사건은 명백한 가스라이팅에 해당합니다. 판사는 민준과 수진을 바라봤습니다. 신청인들은 피신청인을 의도적으로 치매 환자로 몰아가려 했고 이는 노인학대이자 재산 침탈 미수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행위를 한 자들에게 후견인 자격을 부여할 수 없습니다. 민주는 고개를 떨구었고 수진은 여전히 항변하려 했습니다. 재판장님, 저희는 정말 어머님을 위해서. 하지만 판사는 손을 들어 그녀를 제지했습니다. 더 이상 들을 필요 없습니다. 본 재판부는 성년 후견인 신청을 기각합니다. 망치를 두드리는 소리가 법정에 울렸고 순덕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지우가 달려와 할머니를 끌어안았고 두 사람은 말없이 울었습니다. 판사는 계속해서 선고했습니다. 또한 본 재판부는 신청인 박민준, 이수진에 대해 노인복지법 위반, 사기미수, 허위진단 교사 혐의로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사 최두연에 대해서도 허위진단서 작성 혐의로 고발 조치합니다. 수진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고 민주는 순덕을 바라보며 입술을 떨었습니다. 엄마, 나는. 하지만 순덕은 아들을 보지 않았습니다. 법정을 나서는 길 태준이 순덕에게 다가왔습니다. 어르신, 정말 축하드립니다. 정의가 이겼습니다. 순덕은 태준의 손을 잡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선생님 아니었으면 나는 정말 미쳐버렸을 겁니다. 태준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지우 학생의 용기와 어르신의 인내가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지우는 할머니와 태준을 번갈아 보며 눈물을 닦았습니다. 복도에서 친구 명숙이 순덕을 끌어안았습니다. 월이야, 정말 잘됐다. 그 못된 년들이 벌 받는 걸 보니 속이 다 시원하네. 통장 오태복도 다가와 악수를 청했습니다. 어르신, 대단하십니다. 끝까지 포기 안 하신 결과입니다. 순덕은 그들의 따뜻한 위로에 다시 한번 눈물을 흘렸습니다. 혼자였다면 절대 이길 수 없었던 싸움이었고 함께 해준 사람들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며칠 후 형사 재판이 열렸고
민준과 수진은 나란히 피고인석에 앉았습니다. 검사는 엄중한 처벌을 요구했고 의사 최두연도 함께 기소되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밝혀진 사실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최두연은 지난 3년간 20명이 넘는 노인들에게 허위 치매 진단서를 발급해주고 뇌물을 받아왔습니다. 그의 환자 중 상당수가 가족들의 재산 침탈 목적이었고 최두연은 그것을 알면서도 돈을 받고 가담했습니다. 민주는 재판 과정 내내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최후 진술에서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미쳤습니다. 빚에 쫓기고 아내의 압박에 시달리다 보니 정신을 잃었습니다.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반면 수지는 끝까지 반성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잘못한 게 없어요. 남편 빚도 갚아야 하고 딸 학비도 필요했어요. 어차피 시어머니 돈인데 뭐가 나빠요? 판사는 수진의 태도에 혀를 찼습니다. 피고인 이수진은 반성의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노인을 도구로 여기는 그 악랄한 심성은 결코 용납될 수 없습니다. 최종 판결은 민준에게 징역 1년의 집행유예 2년, 수진에게 징역 2년 실형이었습니다. 최두연 의사는 징역 3년과 의사 면허 취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법정을 나서는 수진은 순덕을 향해 도끼 어린 눈빛을 보냈지만 순덕은 그저 조용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재판이 모두 끝난 후 순덕은 지우와 태준, 김 변호사를 작은 식당으로 초대했습니다. 제가 평생 모은 돈으로 대접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덕분에 제 인생을 되찾았어요. 식탁에는 따뜻한 된장찌개와 제육볶음, 김치찌개가 올라왔고 네 사람은 소박한 식사를 함께 했습니다. 김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어르신, 이제 마음 편히 사시면 됩니다. 보상금도 어르신 뜻대로 쓰실 수 있고요. 순덕은 잠시 생각하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사실 생각해둔 게 있어요. 재개발은 받아들이기로 했어요. 60년 산 집이지만 이제는 너무 낡았고 혼자 관리하기 힘들어요. 하지만 보상금으로 새 아파트를 사는 대신 다른 일을 하고 싶습니다. 태준이 궁금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어떤 일이신데요? 순덕은 미소 지었습니다. 해방촌에 쫓겨나는 이웃들이 많아요. 나처럼 평생 여기서 살았는데 갈 곳이 없는 사람들이요. 그 사람들과 함께 살 수 있는 공동체 주택을 만들고 싶어요. 태준의 눈이 빛났습니다. 정말 좋은 생각입니다.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 사업으로 지원금도 받을 수 있고 공동체 주택 설계 전문가들도 소개해드릴 수 있어요. 지우도 신이 나서 말했습니다. 할머니, 저도 도울 수 있는 일이 있으면 말씀하세요. 순덕은 손녀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우리 지우가 있어서 할머니가 살았어. 고마워. 그날 밤 순덕은 오랜만에 깊은 잠을 잤습니다. 악몽도 없었고 불안도 없었습니다. 창밖에는 봄비가 내리고 있었고 재개발 플래카드는 빗물에 젖어 흐려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것은 두렵지 않았습니다.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었으니까요. 75년 인생에서 가장 어두웠던 터널을 지나온 순덕은 이제 빛을 향해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재판이 끝나고 석 달이 흘렀습니다. 겨울이 지나고 봄이 찾아왔고 해방촌 골목에는 개나리가 노랗게 피어올랐습니다. 순덕의 60년 된 집은 이제 정말로 철거를 앞두고 있었습니다. 마당의 감나무는 마지막 새순을 틀고 있었고 작업실의 보자기들은 하나씩 상자에 담겨갔습니다. 순덕은 빈 방을 돌아보며 조용히 과거를 떠올렸습니다. 1976년 남편과 함께 벽돌을 쌓던 날 아들 민준이 처음 걸음마를 뗀 마루, 손녀 지우와 함께
김밥을 만들어 먹던 부엌. 추억들이 벽마다 스며 있었지만 이제는 보내야 할 때였습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지우가 할머니 옆에 서며 물었습니다. 순덕은 손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응. 슬프기도 하지만 기대도 돼. 우리 이제 새로운 시작을 하는 거잖니. 지우는 할머니의 얼굴을 보며 안심했습니다. 몇 달 전 재판 때의 창백하고 지친 모습은 사라지고 이제 할머니의 얼굴에는 평온함과 희망이 있었습니다. 제가 모든 걸 영상으로 남겨둘게요. 이 집의 마지막 모습을요. 지우는 카메라를 들고 집안 구석구석을 촬영하기 시작했습니다. 태준도 함께였습니다. 그는 공식적으로 이 프로젝트의 코디네이터가 되었고 해방촌 원주민 공동체 주택 건립을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었습니다. 어르신, 설계도 최종안이 나왔습니다. 태준이 노트북을 펼쳐 3D 모델링 이미지를 보여줬습니다. 5층 건물에 총 12세대가 입주할 수 있는 구조였고 1층은 공동식당과 작업실, 옥상에는 텃밭과 정원이 있었습니다. 와, 정말 멋있어요. 지우가 감탄했습니다. 순덕도 화면을 자세히 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네. 1층 작업실에서 보자기를 가르칠 수 있겠어. 순덕은 15억 2천만 원의 보상금 중 10억을 공동체 주택 건립에 투자했습니다. 나머지 5억은 건물 운영비와 입주민 지원금으로 남겨뒀습니다. 함께 입주하기로 한 사람들은 모두 해방촌에서 평생을 살았지만 재개발로 쫓겨날 처지였던 노인들과 청년들이었습니다. 70대 홀몸 노인 4분, 60대 부부 2쌍, 그리고 저소득 청년 3명이었습니다. 태준의 도움으로 서울시 도시재생 지원금 3억도 확보했고 크라우드 펀딩으로 1억을 더 모았습니다. 건축은 빠르게 진행되었습니다. 순덕의 오래된 집과 옆집 2채가 철거되고 그 자리에 새 건물이 올라갔습니다. 순덕은 공사 현장을 자주 찾아가 진행 상황을 확인했고 인부들에게 시원한 음료수를 돌리기도 했습니다. 할머니, 위험하니까 안에 들어가시면 안 돼요. 현장 소장이 소리쳤지만 순덕은 안전모를 쓰고 건물 안을 둘러봤습니다. 60년 전 남편과 함께 집을 지을 때의 기억이 떠올랐고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그 무렵 예상치 못한 방문객이 찾아왔습니다. 아들 민준이었습니다. 그는 머리를 깎았고 수척해진 얼굴로 순덕 앞에 섰습니다. 엄마. 민준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순덕은 아들을 물끄러미 바라봤습니다. 몇 달 만에 보는 아들은 완전히 다른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무슨 일이냐? 순덕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엄마, 정말 죄송합니다. 용서해달라고 할 자격도 없지만 민주는 그 자리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나는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땄어요. 노인분들을 돌보는 일을 시작했고요. 매일 엄마한테 한 짓을 생각하며 참회하고 있어요. 민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수진이랑은 이혼했어요. 빚은 제가 천천히 갚아나가고 있고 지훈이는 엄마한테 맡기고 싶어요. 제가 키울 자격이 없어요. 순덕은 한참을 말이 없었습니다. 아들을 용서할 수 있을까? 그 배신과 상처를 잊을 수 있을까? 지우가 조용히 다가왔습니다. 할머니, 아빠가 정말 많이 반성하고 있어요. 매일 요양원에서 일하면서 울기도 한대요. 순덕은 손녀를 보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민준아, 나는 내가 한 일을 잊을 수 없어. 용서하기도 쉽지 않아. 민준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순덕이 말을 이었습니다. 너는 내 아들이야. 내가 진심으로 반성하고 새 사람이 되려고 한다면 나도 시간을 두고 지켜볼게. 다만 당장 예전처럼 돌아갈 수는 없어. 민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엄마.
평생 속죄하며 살게요. 그는 일어나며 주머니에서 봉투를 꺼냈습니다. 이건 제 월급 절반이에요. 앞으로 매달 엄마한테 드릴게요. 제가 엄마한테서 훔치려 했던 돈을 이렇게라도 갚고 싶어요. 순덕은 봉투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 돈은 내가 빚 갚는 데 써라. 나는 필요 없어. 대신 지훈이를 잘 키워라. 아빠로서 책임을 다하고. 민주는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용서의 길은 멀고 험했지만 첫걸음은 내딛어졌습니다. 여름이 되자 건물 골조가 완성되었고 가을이 되자 내부 공사가 마무리되었습니다. 순덕은 2층 가장 작은 방을 자신의 공간으로 정했습니다. 할머니, 왜 제일 작은 방을 고르세요? 3층 큰 방이 훨씬 좋은데. 지우가 물었습니다. 나는 이 정도면 충분해. 큰 방은 가족이 많은 사람들이 써야지. 순덕은 빈 방을 둘러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창문으로는 해방촌 언덕과 서울 시내가 한눈에 보였고 60년 살았던 집터도 내려다 보였습니다. 입주일이 다가오자 순덕은 1층 작업실을 꾸미기 시작했습니다. 오래된 바느질 도구들, 보자기 천들, 실패들을 정리해 놓고 벽에는 자신이 만든 보자기 작품 사진들을 걸었습니다. 여기서 동네 아이들한테 보자기 만드는 법을 가르치고 싶어. 잊혀져가는 전통을 이어가는 거지. 순덕의 눈은 반짝였습니다. 태준이 카메라로 그 모습을 담으며 말했습니다. 어르신, 제가 다큐멘터리를 만들어도 될까요? 이 과정 전체를요. 그래. 우리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힘이 된다면 좋지. 순덕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태주는 지난 1년간의 모든 순간을 기록했습니다. 할머니가 치매 환자로 몰렸던 날들, 지우가 용기 내어 증거를 모은 과정, 법정에서의 승리, 그리고 지금 이 공동체 주택이 만들어지는 과정까지. 그는 이것을 철거 예정지의 비밀이라는 제목으로 편집했고 독립영화제에 출품했습니다. 10월의 어느 화창한 날 드디어 입주식이 열렸습니다. 해방촌 원주민 공동체 마을이라는 간판이 건물 입구에 걸렸고 동네 사람들이 모여 축하했습니다. 서울시 관계자들도 참석했고 언론사 기자들도 취재를 나왔습니다. 순덕은 간단한 인사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75년을 살면서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집은 벽돌과 시멘트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사람과 사람의 마음으로 만들어진다는 것을요. 이 건물은 저 혼자 만든 게 아닙니다. 용기를 준 손녀 지우, 도와준 태준 씨, 함께 살아갈 이웃분들, 그리고 저를 포기하지 않았던 모든 분들이 함께 만든 집입니다. 순덕의 말에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지우는 할머니 옆에서 눈물을 닦았고 태주는 카메라를 들고 그 순간을 기록했습니다. 입주민들이 하나씩 자신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70대 박명자 할머니는 말했습니다. 저는 이 동네에서 50년을 살았는데 재개발로 쫓겨날 뻔했어요. 순덕이 언니가 없었으면 지금쯤 어디서 어떻게 살고 있을지 모르겠어요. 60대 김철호 부부는 감사를 표했습니다. 이제 우리 부부도 노후를 걱정 없이 보낼 수 있게 됐습니다. 가장 어린 입주민인 23세 청년 이준서는 대학생이었습니다. 저는 지방에서 올라와 월세 때문에 고생했는데 이곳에서 저렴한 임대료로 살면서 공부할 수 있게 됐어요. 대신 건물 관리와 어르신들 돌봄을 돕기로 했습니다. 세대를 넘어선 공동체가 만들어지고 있었습니다. 순덕의 꿈은 단순히 집을 짓는 것이 아니라 서로 돌보는 가족 같은 공동체를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1층 공동식당에서 첫 식사가 열렸습니다. 순덕이 직접 만든 김치찌개와 제육볶음, 입주민들이 각자 가져온 음식들이 긴 테이블에 놓였습니다. 12명의 입주민과 지우, 태준,
그리고 멀리서 초대받은 명숙과 오태복 통장까지 모두 모여 식사를 나눴습니다. 건배. 모두가 물잔을 부딪혔고 웃음소리가 식당을 가득 채웠습니다. 순덕은 둘러보며 생각했습니다. 이것이 진짜 부자구나. 돈이 아니라 사람이 재산이구나. 식사 후 순덕과 지우는 옥상 정원으로 올라갔습니다. 태준도 함께였습니다. 서울의 야경이 발 아래 펼쳐졌고 남산타워가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저 아래 어딘가에 할머니가 살던 집이 있었죠? 지우가 물었습니다. 응, 저기 보이니? 저 가로등 옆 빈터. 거기가 우리 집이었어. 순덕이 가리켰습니다. 세 사람은 한참 동안 말없이 그곳을 바라봤습니다. 할머니, 후회 안 하세요? 그 집을 잃어버린 거요. 지우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순덕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집은 없어졌지만 더 소중한 걸 얻었어. 용기를 배웠고, 진짜 가족이 누구인지 알았고, 혼자가 아니라는 걸 깨달았어. 그리고 무엇보다, 순덕은 손녀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우리 지우가 얼마나 용감하고 멋진 아이인지 알게 됐지. 지우는 할머니를 껴안으며 울었습니다. 태준이 카메라를 내려놓고 말했습니다. 어르신, 제 다큐멘터리가 영화제에서 관객상을 받았습니다. 순덕과 지우가 놀라서 태준을 바라봤습니다. 정말이에요? 축하해요. 지우가 소리쳤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지만 이건 제 상이 아니라 어르신과 지우 학생의 상입니다. 여러분의 용기가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줬어요. 영화 상영 후 노인 인권 단체에서 연락이 왔고 이 사례를 교육 자료로 쓰고 싶다고 했습니다. 태준의 말에 순덕은 뿌듯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 우리 이야기가 누군가를 도울 수 있다면 그것만큼 기쁜 일은 없지. 순덕은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고 시원한 가을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죽은 남편이 어딘가에서 지켜보고 있을 것 같았습니다. 여보, 나 잘 견뎠지? 우리 손녀도 훌륭하게 컸고 좋은 사람들도 만났어. 이제 걱정 말아요. 순덕은 마음속으로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겨울이 다가왔지만 공동체 마을은 따뜻했습니다. 1층 작업실에서는 순덕이 동네 아이들에게 보자기 만드는 법을 가르쳤고 청년 입주민들은 어르신들의 스마트폰 사용법을 도와드렸습니다. 저녁이면 공동 식당에 모여 함께 밥을 먹고 주말이면 옥상 텃밭에서 채소를 가꿨습니다. 겨울이 와도 이곳은 봄처럼 따뜻했습니다. 어느 토요일 오후 민준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작은 화분을 들고 왔습니다. 엄마, 이거 엄마가 좋아하시던 치자나무예요. 옥상 정원에 심으시라고요. 순덕은 화분을 받아들었습니다. 고맙다. 짧은 대답이었지만 민주는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용서의 길은 멀었지만 조금씩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크리스마스 이브 공동체 마을에서는 작은 파티가 열렸습니다. 입주민들이 각자 음식을 만들어 왔고 지우는 친구들을 데려와 캐럴을 불렀습니다. 태주는 다큐멘터리 상금으로 산 빔 프로젝터로 벽에 사진들을 띄웠습니다. 철거되기 전의 옛집들, 공사 과정, 그리고 지금의 모습, 모두가 감동하며 지난 시간을 회상했습니다. 순덕은 창가에 서서 밖을 바라봤습니다. 해방촌 골목에는 크리스마스 장식들이 반짝이고 있었고 아이들이 웃으며 뛰어놀고 있었습니다. 1년 전 이맘때 그녀는 절망 속에 있었습니다. 치매 환자로 몰리고 재산을 빼앗길 뻔하고 집에서 쫓겨날 위기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새로운 집이 있었고 믿을 수 있는 사람들이 있었고 살아갈 이유가 있었습니다. 할머니, 뭘 보세요? 지우가 다가오며 물었습니다.
그냥 생각 중이야. 참 많은 일이 있었구나 싶어서. 순덕이 대답했습니다. 할머니, 새해에는 뭐 하고 싶으세요? 지우의 질문에 순덕은 잠시 생각하다가 미소 지었습니다. 보자기 전시회를 열고 싶어. 내가 평생 만든 작품들을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이 전통이 사라지지 않도록 하고 싶어. 그리고 순덕은 지우를 바라봤습니다. 우리 지우가 대학 가는 걸 보고 싶고 태준 씨가 좋은 사람 만나는 것도 보고 싶고. 할머니, 오래오래 사셔야 해요. 저 결혼할 때도 계셔야 하고 제 아이 낳으면 그것도 보셔야 해요. 지우가 할머니의 팔에 매달렸습니다. 그래. 그때까지 건강하게 살아야지. 우리 증손주 얼굴 봐야지. 순덕은 손녀를 끌어안았습니다. 파티장에서는 캐럴이 흘러나왔고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순덕은 이 순간이 영원하기를 바랐습니다. 새해가 밝았고 순덕은 77세가 되었습니다. 1층 작업실에서는 보자기 수업이 열렸고 동네 아이들뿐 아니라 외국인 관광객들도 찾아왔습니다. 태준의 다큐멘터리 덕분에 이 공동체 마을이 유명해졌고 언론에서도 여러 차례 소개되었습니다. 비슷한 프로젝트를 하고 싶다는 연락도 전국에서 왔습니다. 어느 봄날 순덕은 옥상 정원에서 민준이 가져온 치자나무에 물을 주고 있었습니다. 나무는 무럭무럭 자라 하얀 꽃봉오리를 맺고 있었습니다. 곧 꽃이 필 것 같았습니다. 할머니, 아래층에서 지우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할머니, 대학 합격했어요. 지우가 계단을 뛰어 올라오며 소리쳤습니다. 순덕은 물뿌리개를 내려놓고 손녀를 끌어안았습니다. 축하한다. 우리 지우. 서울대 사회학과예요. 할머니, 저 사회복지사가 되고 싶어요. 할머니처럼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도와주고 싶어요. 지우의 눈은 반짝였습니다. 순덕은 눈물을 닦으며 손녀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그래, 너는 훌륭한 사람이 될 거야. 이미 충분히 훌륭하지만. 두 사람은 서울 시내를 내려다보며 미래를 꿈꿨습니다. 그날 저녁 공동체 식당에서는 지우의 합격을 축하하는 파티가 열렸습니다. 입주민들이 모두 모여 축하해줬고 태준도 케이크를 사왔습니다. 지우야, 축하해. 내가 보여준 용기가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줬어. 태준이 말했습니다. 감사해요, 태준 오빠. 오빠도 다음 다큐 준비 잘 되고 있어요? 지우가 물었습니다. 응. 이번에는 청년 주거 문제를 다룰 거야. 여기 이준서 씨 이야기도 담을 거고. 순덕은 둘러보며 행복을 느꼈습니다. 이곳은 단순한 건물이 아니었습니다. 상처받은 사람들이 모여 서로를 치유하고 희망을 나누는 공간이었습니다. 나이도 배경도 사연도 모두 달랐지만 서로를 아끼고 돕는 마음만은 같았습니다. 이것이 진짜 가족이었고 진짜 집이었습니다. 밤이 깊어 입주민들이 각자 방으로 돌아가고 순덕도 2층 자기 방으로 올라갔습니다. 작지만 아늑한 방에는 오래된 가계부와 보자기 작품들이 놓여 있었고 벽에는 가족 사진들이 걸려 있었습니다. 순덕은 침대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해방촌 야경이 반짝이고 있었고 어디선가 치자꽃 향기가 은은하게 풍겨왔습니다. 순덕은 일기장을 펼쳐 마지막 문장을 적었습니다. 오늘로써 나는 진정한 부자가 되었다. 돈도 집도 아닌 사랑하는 사람들로 가득 찬 삶을 얻었다. 앞으로 남은 시간이 얼마나 될지 모르지만 매일을 감사하며 살겠다. 그리고 이 이야기를 통해 누군가가 희망을 얻기를, 포기하지 않기를, 서로를 돕기를 바란다. 일기장을 덮고 불을 끄자 창밖의 별빛만이 방을 은은하게 비췄습니다. 해방촌 언덕 위 원주민 공동체 마을은 오늘도 따뜻한 빛을 내뿜고 있었습니다.
그 빛은 단순한 건물의 불빛이 아니라 희망의 불빛이었습니다. 절망을 이겨낸 사람들, 서로를 지켜준 사람들,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가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그곳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내일도 모레도 그들의 따뜻한 일상은 계속될 것입니다.